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 주셔야 한다.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전원 투표로 이제 이 위기를 이제 돌파를 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퇴 요구가 그세지 않겠습니까?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것을 두고 지금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그간 누적돼 왔던 이 친명계, 비명계의 이 해묵은 갈등,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폭발한다. 뭐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 쟁점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또 설주환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후폭풍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기 투표로 진행된 것을 두고도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서로 상대방이 수기 투표를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본질과는 내용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누가 했느냐 요것 때문에 고민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라는 본래 이 인사 투표에 대한 그 본질을 따져 보면. 예. 수기 투표냐 뭐 전자 투표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마 각 당의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아마 의견이 엇갈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진실은 서로 지금 절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민주당 쪽에서는 뭐 국민의힘에서 본래 수기 투표를 먼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전자 투표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의원이 같이 앉아 있고 거기서 가부를 버튼을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약간 무기명 투표의 그 본래 무기명성이 조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뭐 무효표라든지 가표라든지 또 그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은 좀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계산 방법이 달랐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 전자투표를 하면 무효가 거의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예. 각 당은 뭐 서로 지금 전자투표를 서로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누가 더 이 유불리를 따졌을 때 전자투표를 안 받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대충 좀 실체적 진실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네, 또 투표 용지 글씨가 논란이었는데 특히 가부 표시를 알아보기 힘들게 좀 흘려 쓴 투표 용지 2장 때문에 개표가 좀 지연되고 혼선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좀 글씨를 흘려 쓰는 거 이걸 두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좀 정치적 의도가 있을 때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여쭤보니까 예전 사례에서 이런 수기 투표를 할 때 본인이 이제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일부러 무효표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투표에서 무효표가 11표였는데 그 11표가 과연 정말 정치적 의도에 따라 뭐 가짜가 됐던 부짜가 됐던 일부러 흘려서 써서 무효를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무효표를 만든 그 의원들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거 정확히 예. 알기는 어려울 예. 겁니다. 예. 다만 이 무효표 11표가 과연 가 쪽으로 보이는 무효표였는지 아니면 부 쪽으로 보이는 무효표였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해석은 달릴 수 있겠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무기명 투표라는 부분 그 특성을 생각했을 때 사실 정확하게 그 일일이 의도를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왔던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예. 그 이탈표가 주는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탈표가 쏟아진 것을 두고 친명계 일각에서 비명계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획 투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가결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7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뭐 꼭 비명계라고 뭐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봤을 때 기획된 투표로 가지 않았느냐.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유발언이라든가 거기에서는 뭐 그런 의견이 없다가 이게 표로서 딱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좀 있지 않았냐.
주말에 일종의 이제 별도의 모임을 갖고 네. 이제 다른 의견 표시를 하자고 하는 의사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의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 우선은 결과적으로 이게 트릭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투표 결과 아니에요? 자, 일단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전화까지 돌리면서 조직적으로 표를 모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보는 입장이라든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투표를 하자, 찬성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저는 각각의 어떤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예.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표에 대해서 어떤 투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투표를 했던 것이고 예. 어찌 보면 본인은 스스로 어떤 이런 공감대 형성은 돼 있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본인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공감대를 이뤘다는? 그러니까 그 찬성 쪽에 그 투표를 하신 분들이라거나 그러니까 가결 쪽에 이제 투표를 하신 분들하고 예. 이제 뭐 두세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면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어떤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예. 어찌 보면 본인들도 놀라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리고 오히려 또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조직적이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고 계시지만은 예. 저는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예. 어떤 개별적으로 이렇게 비밀 투표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비밀적으로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저런 결과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탈표로 볼 거냐 반란표로 볼 거냐 이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탈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들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란표라고 한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 말대로 의원들 사이에서 공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예. 저는 공모를 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 가운데서 이런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부결을 시사했었거든요. 한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부결,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질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시사를 했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런 모종의 사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네. 저는 이것을 반란표라고 이제 거의 확신을 하는 이유는 비명계가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불만이 계속 쌓여왔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당연히 대통령 후보에 졌으니까 가장 본인에게 책임이 많습니다. 예. 그 후에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개명에 발이 묶여서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를 잘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 민주당은 크게 졌고요. 그 이후에 당 대표가 돼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좋았느냐? 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지금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고 예.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선거에서 이거 승산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같이 모아서 내야 될 창구가 분명히 필요했었다고 보고 예. 저는 이번에 찬성표를 대고로 던진 그 반란표가 바로 이 비명계들의 어떤 속 시원한 목소리 같은 것으로 저는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반란? 네. 잠깐만요. 반란표든 이탈표든 뭐 우리 김주석 위원장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 결과를 나온 걸 보고 친명계 일부 인사들이 뭐 조직적으로 모였다, 뭐 기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당론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자유 발언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공개적 발언을 어떻게 했든 간에 예. 중요한 것은 저 반란표든 이탈표든 저 30명 넘는 사람의 일단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킨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 스스로 자기 당 의원들 설득을 못 시킨 것에 대한 그 자기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을 생각해야지 야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3, 4모 기획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독재 국가에는 가능한 이야기지. 만약에 어느 정당에서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색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때 올바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전 왜 그러면 이 반란표든 이탈표든 이들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설득을 못 시켰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반성부터 필요하지 않나 지도부에서.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란표, 이탈표 어쨌거나 왜 나왔는지 이걸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가 무더기 이탈표를 불렀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오랑캐 침략 발언을 내놓은 것이 결정적이라는 좀 주장도 있었는데 당시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저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죠. 저는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패널들이 뭐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큰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사태를 뭐 부결되지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분위기 같은 걸 좀 느낄 수는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몰랐던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전부터 이런 압도적 부결이 안 되는 가까스로 부결이 될 만한 전조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결과가 나온 후에 좀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요?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분위기가 분명히 부결 분위기였던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실제로 결론도 부결은 부결이 된 건 맞으니까요. 예. 그럼 결국 의원들 사이에 분명히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은 이 검찰의 수사가 야당 당대표를 향해서 정적 제거식으로 가고 있고 예. 불공정하고 무도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그 검찰의 이 수사가 부당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온 것 자체는 부당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과연 민주당이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이 가까스로 부결이 됐고 그리고 이탈표가 나왔던 그 이탈표의 정치적인 의미는 이 검찰 수사가 뭐 정당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 지금 현 상태로 과연 공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기 어떤 반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리는 것들이 일단 자신의 공천권 문제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가 이 총선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깔려 있다 이런 지적인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달리 볼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공천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 공감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예. 검찰의 영장이 상당히 부당하다, 과도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그러면 정당하냐? 이런 거에 동의해 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기사에 나왔다시피 이런 뭐 오랑캐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본인이 경기도지사 때도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나가지만은 그래도 경기도의 도정 지지율이 상당히 1위였다. 꼴등에서 1위로 바뀌었다 1년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고 그러면 총선 때까지는 무조건 본인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의사표시를 한 거구나. 어찌 보면 저는 호남 지역이나 전남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있었던 의원들의 오히려 저는 표가 좀 변심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뭐 일부 친명 쪽의 원외 인사들이 지금 친문 현직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한다라는 어떤 이러한 조짐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따른 또 반발심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반란표 내지는 이탈표가 공천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보수, 이 은어죠. 이게 수박 색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탈표를 던진 의원을 좀 찾아내겠다, 색출해내겠다 이거 같은데 이게 사실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동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지금 이 소위 이제 개딸들에 의해서 수박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이 상황을 싫지 않게 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냐하면 그 대선 국면에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라는 말을 쓰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 내지는 지지자들을 약간 모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탈표들 뭐 또는 어떤 반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대거 이탈표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 못 믿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할 겁니다. 모든 의원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찬성일까 반대일까를 머릿속에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한 그룹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대신 나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언급해서 그룹화를 시켰던 그 수박 그룹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재명 대표의 팬덤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언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 그다음에 당 대변인은 이에 대한 공격을 좀 멈춰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개딸들, 강성 팬덤들에 대해서 방치하는 수순으로 앞으로도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반긴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회의석상에서는 좀 자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좀 지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도 자제를 당부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의원들 개인 표결 결과를 좀 예단해서 공격하는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 대표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 주셔야 한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강성 지지자들의 그 의견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수용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제 그것을 사실은 이제 고민해 봐라. 그리고 그 대안을 내놔 봐라라는 경고가 이번에 이탈표 아니겠습니까? 뭐 이탈표라는 게 아주 절묘한 저런 수치라고 생각해요. 결과적 부결은 시켰지만 사실상은 가결에 가까운 부결이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 이탈했던 그 의원들의 생각은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봐라. 지금까지와 같은 정말 총선 때까지 무조건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옥중 공천도 불사할 정도로 하겠다는 그 고집은 재고해봐라라는 저는 기본적인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2차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불구속 기소는 또 눈에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초지일관 민주당과 자기 스스로 일체화시켜서 옥새 작전으로 다 죽을 구렁텅이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과 그리고 불구속 기소 이후의 재판 일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고민은 커진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 이탈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저런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문자 폭탄을 던지고 일부러 다 개인 그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뭐 스스로 고백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식의 행동은 제가 볼 때 당내 민주주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저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뭐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나서서 저 부분은 말려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지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이나 민주당이나 극단적인 지지층에게 휘달려 다니고 거기에 포박당해가지고 끌려다니는 건 사실은 절대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스스로 강성 지지자들도 스스로 돌이켜보는 계기가 돼야지 오히려 더 그 극단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뭐 그 결과는 사실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어떤 것 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해결 방안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불구속이라도 기소가 되면 당내에서 대표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방탄을 위한 단일 대우 이걸 계속 유지해 간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내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당대표의 어떤 거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일단 뭐 이야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그런 지지 득표율로 당선이 된 또 당대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사안만 가지고 바로 그 리더십을 흔드는 것 자체도 정당 민주주의상 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번에 어떤 가까스로 부결된 이런 그 의원들의 정치적 메시지
메시지를 일단 당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당대표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당대표 혼자 결단해서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당원들의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뜻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거취 논란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당내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에서는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이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당원에게 물어보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양측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당대표의 앞으로의 거취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앞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게 있지요. 당이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충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명히 좀 위기입니다. 당원 전원 투표로 이제 이 위기를 이제 돌파를 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퇴 요구가 그세지 않겠습니까? 중앙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할 걸 결정하고. 자, 내용들을 쭉 보면은 뭐 각자 이제 해결 방법이 다르게 보겠지만 설 변호사께서는 이 해결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은 기존의 어떤 당을 리드하는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뭐 국정 운영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뭔가가 뭐가 잘못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적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 내에서도 이런 인적 개편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까지 해온 것을 보면 시장이라든지 지자체장을 주로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 영역보다 여의도 정치 영역보다는 그런 자리는 뭔 자리냐면 효율성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을 요구하는 자리거든요. 시장이 어떤 이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밑에 공무원들이 다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이 방법을 내놓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근데 당 운영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당 운영이라는 것은 정말 이 헌법기관이 각각의 의원들이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예시를 들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저번에 규탄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2,000명 정도가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 지지자와 함께 모여서 규탄대회 할 때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검찰 어떠한 독재 정권에 대한 규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표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오신 분들도 다 뭐 가결에 표를 하신 분도 계시고 기권하신 분도 계시고 무효표에 던지신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내에서의 어떤 당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뭐 이런 반대 부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좀 인적 개선을 통해서 같이 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당직을 또 부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지 지금과 같이 하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래서 몇 달 뒤에 뭐 구속영 제2차 체포동의안이 왔었을 때는 정말 그때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변화가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도부 개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하셔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단이 본인의 거취는 저도 아까 장현주 변호사님 말처럼 일단은 당원의 의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당원들이 판단했었을 때 다수가 판단했었을 때 내년 총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당원들이 좋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지하겠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국민의 선택을 못 받더라도 당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원의 의사가 전제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지금 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적 개편이나 좀 그 인적 교체 정도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저는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지금 불구속 기소든 뭐 구속 기소든 기소는 답정너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소가 됐을 때 당헌 80조의 해석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당대표가 범죄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것이 정치 탄압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정부패 비리 혐의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유지한 채로
그걸 이 방탄을 막아서 당대표직은 이건 정치 탄압이니까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계속 간다든지 그리고 기소가 돼서 재판정에 다 간다든지 예. 또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서 또 체포영장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과연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명 바꾸고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직들 몇 명 교체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까? 아하. 저는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한 전당원 투표도 저는 사실상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과거에 이제 뭐 비근한 그 유사한 사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재 체제에서 독재 체제를 그 정당화하는 게 가장 많이 썼던 게 국민 투표였어요. 전당원 투표에서 사실은 그 전당원 투표를 붙였을 때 지도부의 의사대로 과결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당원 표도 형식적인 그 절차일 뿐이지 네네. 결국 당 지도부를 그대로 고집하겠다는 것들을 형식적 논리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 정도 됐으면 국민들이 판단할 때 상식적으로 자리를 내려놓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인가요? 어디 갤럽 여론조사에서 뭐 정확히 제가 수치를 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속 기소된다는 게 오차범위 바깥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왜 모른 척하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은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봉책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하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를 좀 대체할 인사가 마땅치 않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현재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거론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또 당을 정말 분열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이제 미국에 있다가 귀국하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혹시 다음 대체 주자로 이낙연 전 총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낙연 전 총리뿐만 아니라 뭐 전세기훈 전 총리라든지 뭐 김부겸 전 총리 여러 인사들의 이름들이 지금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그분들은 원래부터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활발히 강연하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 본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당의 어떤 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직접적으로 뭐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 당의 다음 세력이 되든 아니면 당이 원하는 리더가 누구인지는 결국 당원들이 정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이제 나서서 내가 당의 위기를 이끌어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당의 위기가 있을 때는 오히려 당원들의 민심을 귀 기울이고 지금 현재 어떤 이 위기책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지 차기 주자가 본인이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내뿜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어떤 분열을 더 자초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백현동, 정자동 이 특혜 의혹과 또 대북 송금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다른 사법 리스크들이 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이런 현안으로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까지도 생각해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변호사님. 일단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백현동하고 정자동 사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사실관계가 특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을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직은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던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계속 나날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 이화영 그 부지사 지금 재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김성태 씨와 지금 또 검찰 수사도 진행이 동시에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해명을 하긴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아는 일이라고 전 보이고요. 본인이 당사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정자동 사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아니면 수사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사실관계가 특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건들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5월 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뭐 그 이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언젠가는 올 것이다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서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관계자 진술이 나왔는데 김 교수님 이거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파면 팔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설 변호사도 이야기했다시피
백현동 정자동과 같은 게 아니라 예.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과 지금 진술에 의해서 예.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저는 저 부분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일 때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관계, 유착 관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알았거나 아니면 보고받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예. 이러면 이제 같은 범죄 혐의의 공모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다물고 대질신문에서도 얼굴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고성까지 나온다는 건데요. 예, 네. 저는 저 부분은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네네. 또 일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기지사가 자신이 임명한 평화부지사가 뭐 하라는 직책입니까?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대북 사업하고 남북 교류 사업 하라고 평화부지사를 만들어서 예. 직제를 준 겁니다. 예. 그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과 또 아태엽 안부수장과 같이 유착에 대해서 대북 사업을 하고 돈을 보내고 사람 만나고 평양에 심양에 가고 필리핀에 가고 북한 사람 만나는 것을 네. 과연 경기지사가 몰랐겠느냐? 아. 뭐 이런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진술이 이화영 부지사에서 딱 잠겨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수사를 했을 때 아. 새로운 증거 능력을 가진 진술과 예. 또 자료들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뭐 여기저기 나와 있는 뭐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선거 때 비서실장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뭐 차량을 지원받았다, 뭐 기사를 지원받았다 이런 건 그 전부터 이화영 부지사는 법인카드까지 다 받아가지고 부지사로 취업이 됐는데도 법인카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재질이 좀 그렇기 때문에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현주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구식 교수가 지적하신 것들은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것들이 여러 정황을 통해서 나오고 그동안 안 나왔던 것들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 지금 수사가 계속되면서요. 특히 이제 쌍방울 관련돼서는 쌍방울 임직원들이나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술 태도를 바꿔서 많은 진술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쏟아지고 있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유착관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선거운동을 도와줬다라든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관련으로 대북 관련돼서 강의를 했던 자료들이 쌍방울에 넘어가서 그 쌍방울이 대북 사업의 기초로 삼았다. 뭐 이런 단독 보도들이 TV조선에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유착의 어떤 정황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예. 유착의 정황을 넘어서서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와 관련된 일들을 쌍방울에게 그 북한에 대신 대납을 하도록 돈을 대신 송금하도록 뭐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예.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개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까지 그 어떤 혐의 화살이 가기 위해서는 예. 그 당시의 사정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거나 용인했다는 사정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넘을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저희 토크 중에 언급된 예. 여론조사들 중에서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정당 지지율을 좀 언급을 해서 저희가 제시해드렸는데 네네. 최신 조사가 아니어서 이 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최신 조사로 다시 보여드리고요. 네네. 또 김근식 전 실장님이 언급하신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갤럽 여론조사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이 3.1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 나섰습니다. 자유, 헌신, 기억, 미래, 번영 뭐 이런 키워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이 됐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본에 대한 사죄 요구는 빠지고 파트너십을 전면적으로 요구한 요구입니다. 저기 먼저 좀 당협위원장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이번 3.1 그 연설에서 제일 이제 그 유념해서 본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반일 감정들을 많이 조장하면서 사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악화됐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교, 그다음에 뭐 통상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어떤 이런 마찰 때문에 계속 못하는 네. 외교적으로 손실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뭐 3.1절을 다 뭐 잊자, 예를 들면 우리가 침략당했던 역사를 잊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과거를 그 아픔을 아픔대로 인지하되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파트너십을 맺자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를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일본이랑 어떤
역사적 앙금이 당연히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것이고 일본과 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고 국가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앙금이 있더라도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본을 그냥 국가로서 상대의 어떤 교류 국가로서 인정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과거의 어떤 역사 때문에 그런 것들의 손해를 좀 봤다 그러면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의 좀 개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개선 의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내긴 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뭐 해법이나 뭐 방법은 밝히진 않았거든요.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장관급 회담이나 지금 실무 국장급 회담에서는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서로 합의를 했고요. 네. 근데 관계 개선의 의지는 지금 잘 알려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이 배상 문제를 어떻게 서로 간에 우리 국민 여론과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본도 수용하고 우리도 납득할 만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것인가는 지금 물밑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새로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미 정상이 합의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3.1절 기념사에 다시 그 부분을 언급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김재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3.1절 기념사는 과거의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과거의 역대 대통령의 기념사 생각하면 굉장히 이색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3.1절이라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반일 민족주의를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 반일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우리의 3.1절 투쟁을 주장하다 보면 한국과 북한이 같은 편이 돼서 일본과 싸웠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남북 관계가 서로 합작이 돼서 일본에 맞섰던 과거의 그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약산 김원봉이라는 사람까지 호칭을 해서 사실은 그분이 북한 인민군대의 창설에 기여했던 분이지만 네. 같이 합작하는 듯한 분위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예, 네. 과연 그것이 2023년 그리고 향후의 이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민족주의 감정을 내세워서 남북의 같이 가는 약산 김원봉을 우리 군대의 어떤 그 영웅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인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예. 김대중 오부지선의 핵심이 뭐냐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지향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과거 문제는 우리가 매듭을 짓고 한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을 하되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특히 같은 지금 미중 전략 정책 속에서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 저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 중에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예.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또다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됐던 게 뭡니까? 19세기 말 또 20세기 말에 그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식민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동북아 정세에 급변하는 이 상황, 아. 구조의 변화 여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눈여겨봐야 된다고 일단 봅니다. 3.1절 당일 날에 있어서 한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다는 건 말씀은 제가 뭐 추가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은 오늘 SNS에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라면서 각을 세웠어요.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도 뭐 주장한 내용도 틀린 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본을 언제까지나 뭐 원수의 대상으로 삼고 예. 뭐 외교 관계에서 협력할 부분 협력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전략적 파트너로서 취할 것은 취하는 부분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균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일본과 현안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전략적 외교라는 목표 하나만으로 한일 관계 개선만 목표로 두고 나아간다면 이것이 또 굴욕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 그것을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지적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무산이 됐죠. 그렇죠.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실 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윤 정부 인사 검증 라인 문책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은 문책론에서는 지금 선을 긋고 있어서 논란이 사실 좀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지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문제이지 누구 한 개인이 어떤
인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 문제라는 건 뭐냐면 경찰이 일단 추천을 해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다는 것이고 예. 대통령실은 인사기획관실이 있고 그 밑에 인사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또 2차, 3차 검증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예. 필요할 때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요구를 했다는 거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당연히 민주당 야당 측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이제 책임자로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세 군데의 지금 인사 그 검증 시스템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됐던 거죠. 네네. 경찰, 그다음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이 세 군데가 서로 간에 각자 이야기하면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정말 빈틈없이 허점들 찾아낼 수 있도록 했는가? 저는 이 부분을 돌아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것들은 거기서 다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분산돼 있어서 이걸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아직은 정치적 공세에 좀 가깝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그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 시스템적으로는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처음 도입된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잡음들이 좀 있고 네. 불협화음들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후보자 본인에게 있겠죠. 후보자 본인이 당연히 공직 그 필요한 서류들 가운데서 분명히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직계 좀비 속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항목들을 다 체크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대로 체크를 안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런 송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 후보자를 받고 임사 추천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한번 반려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으로서 걸렀어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그 불협화음 때문에 이것들이 정밀하게 오밀조밀하게 검증이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엄중하게 좀 문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대통령실과 뭐 법무부 모든 기관에서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책임 소재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설 변호사? 일단은 저는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봐요. 네. 일단은 본인이 인사검증관리단을 법무부에 두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두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제 기자들이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견제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검증이 된다고 한 거예요. 운영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몰랐다. 당시 그거에 대해 몰랐다. 저 방금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당연히 시스템의 문제. 근데 시스템이 문제인가? 저는 오히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이거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운영자의 문제이죠. 이거 분명히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 당시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 부분 KBS에서 보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몰랐을 수가 없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알고서도 강행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의 문제로 몰아갈 게 아니라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운영자의 문제, 거기서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정말 없는지 정말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뭐 좀 설명해 줄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